네, 5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이 방향성이 지금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진짜 이거 참 재밌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먼저 공을 쏘아 올렸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원금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가 추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USDT, USDC, XRP, 도치, 시바, 에이다 등등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암호화폐들, 인기 있는 암호화폐들 싹 다 넣고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뭔가 그래도 이 돈벌이에 약간 그래도 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업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발행을 하고 비트코인 기반의 또 NFT 컬렉션을 발행을 해서 돈을 번, 비트코인 홀더였기도 하고 이더리움 홀더였기도 했던 트럼프가 또 결국엔 이렇게 선거 전략으로서 암호화폐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끌어안기 전략으로 암호화폐 지지 선언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쏘아올린 공처럼 빵 하고 날아오르다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런 전폭적인 이슈까지 지금 5월에 덮쳐진 그런 상황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게 어쨌든 트럼프 이슈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친화적인 암호화폐 스탠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케이스로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을 사실상 상품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ETF 같은 경우가 기초 자산이 실제 상품으로 취급될 때 주로 이제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비교적 최근까지 SEC는 이더리움 재단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보내면서 이 사실상의 소송 협박을 했고, 뭐 유니스왑 이런 데들 타겟팅이 됐었고 등등 이더리움과 관련된 프로젝트들까지 와 짜증나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반대 주장을 펼쳐왔던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SEC의 게리 갠슬러,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갠슬러는 사실 엘리자베스 워렌이 꽂은 아바타 같은 역할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뭐 이 사람들 지금 짜증나 죽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CFTC 규제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 상품이 되면 XRP도 상품이 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뭐 이런 어떤 궁금증으로까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 실질적인 여파, 첫 번째, 이더리움의 규제 관할권이 SEC가 아닌 CFTC가 될 가능성이 무척 아주 많이 높아지는 거고, 이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시장 안정성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취급되면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썸띵 탱저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 지점. 하나 더 꼽자라면 이제 법적 명확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과 관련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기업들, 이런 법적인 불확실성, 규제 불확실성 이슈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다. 당장 뭐 유니스왑만 하더라도 얼마나 짜증나, 진짜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 뭐 유니스왑 홀더분들은 약간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진짜 승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파생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은 XRP 홀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리플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윌리엄 히먼이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XRP가 증권이야? 얘네들 둘 다 유틸리티 토큰인데, 아니 대체 왜?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SEC를 향한 리플 측의 주장 반박 가운데 하나가, 아니 이더리움이 증권 아니라며, 근데 왜 XRP가 증권이야, 이걸 좀 증명을 해줘, 기준이 뭔데, 라는 게 이제 반박 논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XRP의 증권성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어제였죠, SEC의 최종 입장문 서면 브리핑을 짚어보면서, 아니 SEC가 할인 적용된 기관 대상 판매는 ODL 계약이라고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토레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와의 계약을 투자 계약으로 판단을 했는데 할인된 가격 또는 다른 특징들 때문이다. 그런데 SEC는 ODL 계약에는 이런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릴까? 사실 ODL 계약도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SEC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게 SEC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지 더 많은 합의금이라도 받아 처먹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논리가 또 가능했기 때문에 SEC의 이런 정반대 논리가 약간 이게 뭘까? 라는 점에서 우리가 되게 의문스럽다라고 짚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법적 전략 차원, 뭐 규제 명확성 차원, 판결 일관성 차원, 이렇게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이게 변호인단이 애진간하게 이건 스마트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리플 SEC 소송 전반적으로 변호인단이 보여왔던 이런 멍청한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고려를 하면 이건 너무 다 차원이 높다. 아니 ODL 계약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기관 투자 계약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더 강화하겠다? 이게 충분히 가능은 한데, 투자 계약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고차원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SEC 변호인단이 보여준 것과 비교를 하면 규제 명확성 차원에서도 ODL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하려는 의도, 이거 너무 고차원적인데, 이런 생각. 판결 일관성, 토레스 판사가 ODL 계약을 다른 기관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법원 판결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전략? 아닐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러기에는 너무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래도 잠재적인 합의 가능성 여지를 서류에다가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SEC가 일부 계약에 대해서 유연하게 오히려 입장을 취하면서 더 큰 틀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걸 특히 한 번 되게 안 하다가 마지막 입장문에 이렇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거, 이게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요게 제출되는 날짜가 공교롭게도 SEC가 증권거래소들에다가 19B4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을 한 날짜와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뭘까?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거죠. 괜히 좀 우리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면 전반적으로 요건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SEC의 스탠스 변화, 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스탠스가 변화한다라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리플 소송도, 왜냐하면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징성이 크잖아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요러다가 진짜 어씨 막 작업을 해놨더니 갑자기 합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우리 같은 홀더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SEC의 지금 스탠스가,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전략이 사라졌잖아요. 이 정치가 들어오면서. 이 정치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무력화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딱 SEC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리플 소송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이게 참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싹 다 상품으로 분류가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 일관적으로 나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EC는 지금 여러 암호화폐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를 비교를 할 때 XRP는 리플랩스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더리움보다 더 중앙화됐다라고, 덜 탈중앙화됐다라고 또 SEC가 판단을 한다라면 전혀 이더리움과 XRP는 다르게 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상품이고 XRP도 상품이 된다라고 SEC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정말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일반화시키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례와 규제 입장인데, 법원이 XRP를 이제 상품으로 분류한다라면 이게 CFTC의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약식재판에서는 기관 대상 판매는 증권, 2차 시장 판매는 비증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눴기 때문에 요게 요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 될 거고, 시장 반응과 규제 정책의 관점에서도 SEC의 스탠스가 중요한 건데, 과연 기준이 뭔가가, SEC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과 같은 상품성이 더 강한 걸로 분류가 될 거고, 어떤 알트코인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그 기준이 모호한데 뭐 XRP는 증권이고 이더리움 상품이야 이래버리면 이 개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될 거고, 그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 전환과는 전혀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결이 안 맞기 때문에 약간 기대 포인트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은 모든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서, 물론 이게 건전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이 투표 결과를 위한 수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알게 뭐야, 뭐 우리나라 대선도 아니고 남의 나라 대선이고 뭐 글로벌한 거이다 보니까 XRP에 우리는 가격이 중요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이 미쳐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바라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인데 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특히 AI 관련 알트코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최대 관심 포인트죠.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블룸버그는 전년 대비 매출이 242% 급증을 하고 수익은 무려 40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놨고, 다음 분기 전망도 좋을 거다. 순익 성장 120%, 매출 성장 100% 이상이 예상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데?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AI 테마로 분류되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반등을 했어요. 니어 프로토콜 지금 14%, 렌더 11%, 그래프 많이 올랐네. 비텐소도 많이 올랐고 인젝티브도 30% 가까이 올랐었네요. 뭐 세타, 패치 많이 올랐네 생각보다. 예,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미 사실 이게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 반영됐을 수도 있고, 내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좀 많이 오른 것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렇게 30% 전후로 오른 종목들은 내일 요때 엔비디아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은 같이 고꾸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테마 종목들은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좀 전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스탠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시더라도 막 아무 때나 막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질 타이밍에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도 올해 안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20% 수준의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데일리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진짜 약간 전문성이, 경험치기 이런 풍부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죠. 치고 빠지기 4848 이런 거 잘 하시는데, 그게 아닌 어설프게 이제
메인 잡이 있고 이 차트 제대로 볼 시간도 없으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코인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패치는 흐름이 좋더라고요. 이미 지금 상단 저항 일간 차트에서 돌파를 해서 뭐 5달러까지 가자 뭐 이런 약간 긍정적인 환호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패치 같은 종목, 패치도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20% 넘게 지금 일주일 동안 올라줬기 때문에 약간 간당간당하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쭉 간다라기보다 한번 이렇게 뭐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폴리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막 좀 어질어질했잖아요. 한 달 내내 채널 안에서 지금 통합을 지속했는데 0.76달러 뚫어내면 17% 정도 급등해서 0.88달러까지 가능성, 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시간 차트 맞고 떨어져서 조금 더 이게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돌파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홀더분들도 폴리곤 홀더분들 많이 계시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망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달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이었네요. 그래서 폴리곤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피자데이입니다. 2010년 5월 22일에 라질로 하네츠라는 사람이 파파존스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개와 바꿔 먹었습니다. 오늘 현재 가치로 따지면 7억 달러 이상이고 9,100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그런데 과연 2010년도에 비트코인 10,000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현재까지 뭐 한 5,000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렵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엄청 어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그 강세장, 약세장 반감기 4번을 거쳤는데, 근데 좀 생각해 볼 때마다 참 9천억 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양반 지금도 잘 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인사이트가 초기에 신기술을 픽업할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뭔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은 적어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비트코인 피자데이라서 피자 시켜 먹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피자 시켜가지고 딱 한 맥주 한 2캔 정도 마시면 기분이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피자데이, 장기 투자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